스코틀랜드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습니다. 자, 이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의 어떤 그런 개혁기를 한 1560년경으로 잡았는데, 이때는 루터가 교회 개혁을 부르짖은 지 40년이 지난 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영국에서 헨리 8세가 교황과 단절을 하죠. 카톨릭과 단절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라고 보는 거죠. 개혁이. 자, 그렇다면 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자, 그것은 스코틀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요인은 왕실이 굳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약했다는 것이죠. 그에 상대적으로 지방의 소귀족들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국회나 지방의회는 귀족들의 집합에 불과했다라는 의미이며, 자,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대중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체 요인 외에도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전통적인 어떤 우위를 지켜오고 있었죠. 자, 이렇게 프랑스와 계속적인 친선 관계는 영국과의 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 스코틀랜드가 영국과 보조를 맞춘다면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런 와중에 존 녹스의 영향으로 공헌으로 프랑스의 카톨릭도 버리고 영국의 성공회도 버리고 오히려 스위스의 제네바의 장로교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은 다분히 외세 세력을 배격하려는 그런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하죠. 자, 이 점에 있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이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자, 이제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형태의 교회 개혁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코틀랜드의 정치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신학얘기, 교회라는 데서 정치 얘기를 하냐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정치와 이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정치사를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잉글랜드 북쪽에, 영국 지도로 보면 아시겠지만 잉글랜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로부터 자주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를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는 계속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서구에 비해서 한 400년 정도는 문화가 뒤떨어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약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실이 항상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스코틀랜드 왕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왕실의 일화는 암살의 일화다. 자주 바뀐다는 거죠. 조건이 일화라고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른 득실을 거리는 이 섭정 세력, 그에 빌붙어서 이렇게 자기 힘을 갖추려는 그런 세력도 이렇게 각축전을 이루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 국정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의 이 소귀족들이 훨씬 더 국가보다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비양심적인 봉건 제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지방의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봉건 귀족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의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회는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세속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성직록의 토지로 이렇게 먹고 살며 취부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 까닭에 이 스코틀랜드 이 나라의 백성들, 즉 중산층은 어디를 봐도 살아가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국에서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오히려 희망하게 되어 갑니다. 자, 이들 중산층은 이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보헤미아 등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럽 전체를 어떻게 전체를 그 당시 힘들었던 그런 개혁의 열풍 속에서 이들은 뒤늦게나마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은 일반 중산층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개혁의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와 또 그와 때를 맞춘 어떤 정치적인 변화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16세기에 이르러서 여론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다른 한편에는 변하는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바로 접경에 있는 잉글랜드와 보다 밀접한 설린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여론 속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왕실과 잉글랜드 왕실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1502년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임스 4세가 잉글랜드 헨리 7세의 딸 마거릿 튜더와 결혼함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4세와 이 마거릿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임스 5세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 5세는 헨리 8세의 조카입니다. 헨리 8세는 자기의 딸 메리 튜더와 제임스 5세와 혼인시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코틀랜드는 친프랑스파가 우세했으므로 제임스 5세는 프랑스와 1세의 딸 마르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너무 어린 나이로 죽자 결국 메리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자, 이런 결정은 스코틀랜드가 이제 잉글랜드와 제휴를 꺼리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브리튼 제도에 자리 잡은 두 왕국은 자,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도 이 펠립 8세는 계속 스코틀랜드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5세와 또 기제 딸, 아까 말씀드린 그 메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직 어린 나이였던 아까 말씀드린 그 메리 스튜어트를 자기 아들 에드워드와 결혼시키려고 했었죠. 그러나 메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로 보내져가지고 프랑스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버리죠. 자, 이와 같은 왕실의 이런 불협화음은 곧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의 정치사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왕실은 개혁에 있어서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코틀랜드의 개혁은 오히려 일반 중산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더 옳은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도 개혁을 하는데 개혁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 나갈까요? 자, 이 스코틀랜드의 롤라드라는 운동이 또한 먼저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롤라드 운동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롤라드 운동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스코틀랜드 나라 백성들은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해외로 나가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에 의해서 한 스코틀랜드 출신 주교는 동포들을 위해서 파리에다가
이제 스코틀랜드 대학을 거기다 창설을 하게 되죠. 또 다른 주교는 옥스포드와 그리고 캠브리지에서 안심할 수, 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정 보장 또 얻어내가지고 이렇게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하게 되죠. 그 결과 1357년부터 1389년 사이에 이 학생들이 영국 대학으로 그때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자, 이 기간은 이 옥스퍼드가 위클리프의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많이 받을 때입니다. 위클리프 누구냐면은 영국의 신학자이다 종교 개혁가이죠. 자,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에 의해서 이 옥스퍼드에서 일어난 학생 개혁 운동인 롤라드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틀랜드의 롤라드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영국에서 이 롤라드를 접했던 학생들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이 롤라드가 스코틀랜드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코틀랜드가 롤라드가 퍼져 나갈 때 이제 보헤미아의 후수파들도 접근해 오게 된 것이죠. 자, 1443년에 7월 24일에는 이제 이 폴 크로우가 체포가 됩니다. 그는 프라하의 후수파 서신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다른 종파의 서신이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이 후수파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은 종교 재판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롤라드 운동이 스코틀랜드 학생들에게 이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점점 널리 퍼져나가는 상황, 바로 이렇게 개혁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의 루터파 조술들을 우리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국회에서는 1525년 루터파 서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감금형을 내리고 그들이 타온 선박과 화물을 다 압수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또 1527년에는 루터파의 확산을 돕는 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가한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1535년에는 성직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단적인 서적을 구입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서적은 40일 내에 반드시 반납해라 이렇게 할 것을 종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부의 금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물결은 더욱더 점점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최초의 스코틀랜드 개혁을 위한 순교자가 나오죠. 자, 그는 바로 패트릭 해밀턴 경의 아들인 패트릭 해밀턴입니다. 그는 1520년 파리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지요. 그는 이 당시 루터의 글을 열심히 탐독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때 독일 개혁자의 사상에 크게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견해를 숨기지 않고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1527년 그는 그 이유 때문에 이단의 제목으로 바로 고소를 당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코틀랜드를 빠져나와서 독일로 피신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돌아가죠. 그는 1527년 가을부터 이제 스코틀랜드 직접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의 목회 사역이 성공하자 고위 성직자들은 내심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설교와 함께 대학에서 토론을 하였죠. 결국 그러나 그는 체포되어서 결국 역시 화형을 당하고 말죠.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 스코틀랜드도 이제 순교자들이 이렇게 줄을 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이 왕실의 권력으로 인해서 이전에 누렸던 그 귀족들의 권리가 나날이 박탈돼 가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감으로
귀족들 사이에도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 교회 신앙이 더욱더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코틀랜드도 루터파의 조선을 통해서 이렇게 점차 개혁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지 위셰트라는 인물을 한번 또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로의 위샤트 가문의 한 사람인 조지 위샤트는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영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다가 1543년에 이제 귀국을 하지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고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몸을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국의, 즉 스코틀랜드겠죠. 고국의 여러 도시로 수문의 설교를 다녔습니다. 자, 이 무렵 아까 말씀드린 그 존 녹스가 지금 말씀드린 이 위샤트 곁에서 동료로서 같이 수행을 해주죠. 자,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서는 담대한 설교자 위샤트를 보고 언제 틈만 나면 암살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존 녹스도 항상 양날에 서 있는 그런 칼을 가지고 항상 휴대하고 위샤트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위샤트는 체포되어서 성 앤드류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가 대성당의 재판 후에 역시 이도 처형되고 맙니다. 자, 위샤트의 순교가 있은 지 3개월 후 이 개혁을 지지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이 성 앤드류 성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저들은 모든 국민의 원성을 듣는 이 추기경, 바로 앤드류의 대주교로 있으면서 스코틀랜드를 프랑스와 로마와의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끌고 가면서 또 영국 교회와는 정반대적인 경향으로 몰고 간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성이 높은 추기경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간 이들이 그를 살해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 앤드류 성당은 장을 하게 된 후부터 바로 이것은 새로운 피난처로 변하게 되죠. 자, 이때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존 녹스인 것입니다. 그는 성 앤드류에서 강압적으로 그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첫 설교로 그는 스코틀랜드 이제 으뜸가는 개혁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샤트의 순교를 통해서 또한 스코틀랜드가 개혁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제3항으로 존 녹스의 출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존 녹스의 출연, 자, 그의 초기 사역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녹스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1515년 하딩턴 근처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죠.
자, 그는 이 스코틀랜드의 빈농 계급인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의 조상들은 보솔의 백작 추종자들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는 1540년에 교황청 공중인으로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1545년에 두 귀족 가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일을 했고 1545년 12월에 또 1546년 1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순교한 위샤트를 수행하게 되지요. 자, 이 존 녹스는 강건하고 우람한 신체로 아까 말씀드린 그 위샤트를 경호할 때, 호위할 때 항상 검을 들고 호위했던 이렇게 당당한 체격의 어떤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존 녹스가 세인트 루이스 성 안에서 피난민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그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앤드류 성과 마을에서는 이 녹스의 활동에 어쩔 수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프랑스의 군함선이 도착해가지고 성벽을 향해서 그들이 찬탈했기 때문에 프랑스 군인들이 와서 이 성에 대해서 쏘아대는 대포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존 녹스는 프랑스 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19개월 동안 노예선에서 노 젓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4명이나 6명 정도의 한 조로 쇠사슬에 묶인 그런 채 노 젓는 의자에서 노를 저며 고역으로 시달려야 했죠. 자, 그는 배 오른쪽 노 젓는 자리에서 종일 이렇게 자세를 바꾸지 않고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는 노 젓는 자리 아래서 그냥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을 잤지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노를 젓는 양쪽 자리에 통로를 오가면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런 감독자의 채찍을 맞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지요. 그러다 그는 결국 영국 정부의 노력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는 노예선에서 풀려나 이제 1549년 4월 7일에 영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에서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녹스는 어떤 활동을 해 나갈까 하는 것이죠. 자, 영국에 건너왔다고 그랬는데 이 녹스는 영국에서 5년 가까이 이제 개혁교회의 설교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보이크, 뉴캐슬, 런던에서도 이제 목회자로 일을 하면서 2차례의 승진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다 거절을 하죠. 자, 그는 영국 교회의 공공기도소와 성례전의 집행과 기타 의식에 관한 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녹스는 이미 영국 국교회의 제한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녹스의 영국 사역도 어찌할 없이 피해 여왕 메리 투데의 출연으로 결국 중단되고 말죠. 그래서 이 녹스는 프랑스를 거쳐서 이제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얼마 동안 이제 칼빈과 함께 지내게 되죠. 자, 그 후에는 다시 이제 불링거를 만나서 취리히로 가게 됩니다. 이때는 녹스가 독재적인 군주를 백성들이 제압시킬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이와 같은 신학적 문제를 정립하는데 고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또 1554년, 1558년에 녹스는 이제 대륙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특히 영국인 망명객들이 모인 프랑크푸르트 개교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의 고상한 인격이 한층 더 돋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들 망명객들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은 바로 기독교인 영국과 병합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녹스는 이제 스코틀랜드를 짧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네바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마두리 바이우스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칼빈 밑에서 더 공부를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존 녹스가 그의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출발해 나갔던 그 사역,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활동, 그 스위스 활동,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항으로 스코틀랜드의 기록계입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의 하나의 특징일 수 있는 회중의 의장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봐주세요. 회중 의장단. 자, 회중들의 지도자가 생긴 것은 왕실에서 일방적으로 카톨릭에 의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이죠. 반발에 의해서 회중 지도자가 생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중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 회중을 섬기겠다는 회중의 의장단은 1557년 말에 서약을 하고 그 약속 협정을 공증해서 법적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가 영국 기독교와 유사함을 깨닫고 그들과 동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1558년에는 회중을 섬기겠다는 최초의 개혁계가 설립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 회중의 의장단은 그 당시 섭정을 하고 있던 태후인 기즈 메리에게 공식으로 이제 청원을 합니다. 자, 이때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한번 말씀드려본다면은 개혁교회 양식에 따른 다른 예배를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할 것, 그리고 성직자들을 이단으로 재판하는 성직자회의법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때까지 요구할 것,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요구겠죠. 자, 그리고 이단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세속 재판관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줄 것, 그리고 성직자들의 사악한 생활을 개혁해 줄 것, 이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청원을 섭정에게 제출했으나 메리는 아무 반응을 해주지 않지요. 이에 회중의 의장단은 이 문제를 직접 국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의 오용을 개혁하기 바라는 마음뿐이며 신앙에 관해서는 양심의 죄를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회중의 의장단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설립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수, 우리 다뤘던 이 녹수가 다시 귀국을 하게 되죠. 자, 이 무렵 녹수는 자, 논문을 펴는데 여성들의 괴수 집단에 대한 첫 번째 나팔소리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논문은 그 당시에 피해 여왕 메리 투더를 겨냥한 것입니다. 즉 여왕을 겨냥한 논문을 쓴 것이죠.
그 외에도 스코틀랜드 기지에 이 메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여왕들을 이렇게 일컫는 어떤 그 총칭이다라고 생각되겠죠. 자, 기지의 메리에게는 실수로 안장을 얻게 된 막대먹은 암소라고 말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국토든지 막론하고 여자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자연에 어긋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허락하신 법칙에 역행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여왕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을 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녹수가 반여성적인 인물이라는 나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녹수는 몇 번이고 자기 본의를 해명하고자 했으나 엘리자베스로는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수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은 동맹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녹수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의장단, 회중의장단입니다. 의장단 귀국 초청으로 1559년에 5월 2일에 에든버러에 도착을 합니다. 자, 녹수는 처음부터 영국의 지원이었으면은 개혁의 성공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는 녹수의 첫 번째 나팔소리, 아까 그 논문이죠. 이것에 대한 선입관으로 바로 도움에 응하지를 않죠.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의 정치 고문인 빌럼 세실이 영국 국무장관이 됩니다. 자, 세실은 칼빈 주자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의장단은 이제 이 세실로부터 도움 약속을 얻어냅니다. 자, 그래서 세실은 영국 군대를 이끌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가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주둔에 있던 프랑스 군과의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에딘버러 조약을 맺음으로써 프랑스가 스코틀랜드에서 힘을 잃게 되죠. 자, 그런데 프랑스군이나 영국군이 다 같이 스코틀랜드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때 마침 섭정을 하던 기즈 메리가 사망을 하죠. 그 결과 프랑스와 잉글랜드 양국이 자기들의 군사를 그때 철수시키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눈앞에 위협이 사라지자 이제 녹수와 귀족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교회 재산을 이제 다시 차지하려고 했죠. 그러나 녹수는 이 자금을 이용해서 국립교육제도를 확립하고 교회를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이 두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가지고 서로 의견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들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항으로 스코틀랜드 개혁계의 신앙 고백서가 되겠죠.
자,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녹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여왕 메리 스튜어트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런 개혁교회를 조직하게 되죠. 이 교회의 양상은 그 후로 장로교회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시작을 지금 말씀드린 1560년 8월 24일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녹스는 자기가 신봉하던 그 칼빈주의적 장로교회의 모습으로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결정짓는 3개의 기본서를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녹스는 자기의 추종자들과 함께 다음 3가지의 기본서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그리고 제1치리서, 그리고 일반 율례서, 이 3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3가지 책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면, 가장 먼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이 고백서는 개혁교회 신조들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대치가 되어지게 되죠. 자, 이 2개의 고백서는 시간적 차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자가 전자에 비해서 전혀 유배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후자가 비인간적인 논리성이 있음에 반해 전자가 훨씬 동적이며 인간적인 면이 있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제1치리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은 개혁교회를 가장 최선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곧 교회 행정을 말한 것이죠. 자, 제1치리서는 교회 행정으로 당회, 대회, 총회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자로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감독관, 그리고 낭독자. 낭독자는 목사를 대신해서 예배의 일부를 주관하는 평신도죠. 자, 이런 사람들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독관은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서 그 지방의 교회적이며 신앙적인 그 상황을 총회 앞에 매년 보고서를 내야 했고, 그 지역 내에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제1치리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반 율례서. 자, 이 일반 율례서는 제네바 모험서, 녹스의 예배 모범 등으로도 이름이 불려집니다. 자, 이 책은 교회의 공중 예배와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집신서입니다. 자, 주로 시편에 운문적으로 시편을 가지고 운문적으로 편집을 했음으로써 흔히 이걸 일으켜 시편서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총회는 최초로 1560년 12월 20일 에든버러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총회 인원은 42명, 그 중에 목회자는 6명이었고,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투쟁에도 불구하고 매년 2차례씩 회의를 통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혁을 마친 후에 뒷마무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강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 과정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개혁 후에 뒷마무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해 나갔습니다. 교회 개혁의 모든 지도자들은 교육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지요. 루터가 그랬고, 자, 그리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스는 그의 친구 조지 부커넨과 함께 즉 학교 건립을 추진하죠.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스, 글라스고, 에딘, 에버덴에서 세 개의 대학이 새롭게 탄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에든버러 대학이 설립돼서 이렇게 고등교육관을 설립해서 그 개혁을 뒷마무리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뒷마무리 과정, 메리 여왕과의 투쟁이죠. 자, 프랑스에서 자라나서 프랑스와 2세와 결혼했던 메리는 미망인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메리의 귀국과 함께 녹수에게는 커다란 공포의 회오리가 다가오지요. 자, 이 메리는 스코틀랜드를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잉글랜드 왕위까지 차지하려고 자기 사촌 아까 말씀드린 그 단니경과 결혼했다가 파경을 이뤘다고 했죠. 그 후에 다시 보월스 경과 결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부도덕한 생활로 그녀는 결국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자, 그러나 1560년에 메리가 쫓겨나는 1567년까지는 7년 동안 투쟁은 아주 험하고 힘든 싸움에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녹스의 후계자는 누가 되어질까요? 이 녹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식 개혁교회를 이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스는 1572년 11월에 사망을 했죠. 자, 그러자 그 뒤를 이은 앤드류 멜빌리어가 개혁 작업을 계승해 나갑니다. 자, 이 멜빌리어에게는 싸워야 할 대상이 둘이 있었죠. 하나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공략에 들어오는 로마 카톨릭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으로부터 공략해 들어오는 성공회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멜빌리오는 이 모든 투쟁에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됐죠. 결국 스코틀랜드는 국회에서 장로회를 공식 종교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정착되어지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귀중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가 되었을까? 그것이 존 녹스의 혼자서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자, 그것은 우리는 이 스코틀랜드의 오랜 정치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곳에서 숨겨진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오랫동안 프랑스로부터 지배를 받아왔죠. 그리고 이웃인 영국으로부터도 아주 압박을 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개혁할 때는 프랑스인도 그들의 카톨릭도 싫었고 영국인도 그리고 그들의 성공회도 싫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멀리 대륙에서 가지고 온 스위스의 장로교 제도는 국민들의 감정상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정착은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의 그 당시 상황에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스코틀랜드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약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라고요. 그 뒷 얘기는 이 과정에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선교사가 우리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왔던 그런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써야 되는데요.